7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저 시론에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어떻게 시간의 문제를 배제한 채로 공간적인 사고방식, 지성의 가장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자유를 문제화했는가, 이거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기계론하고 목적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극단적 기계론, 극단적 목적론은 이제 그 두 개의 하나의 양극단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극단적 기계론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느냐? 극단적 기계론은 실제 전체가 영원 속에서 통째로 주어지는 형이상학을 함축한다. 이 목적론하고 되게 비슷한 게 이 지점인데, 그냥 우리에게 원인이 이렇게 전체가 이미 주어져 있어. 우리는 그 전체를 인과, 기계적인 인과론에 따라서 실현해 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얘기할 수 없느냐? 생명의 창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주어져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계속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물의 명백한 지속은 단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수 없는 정신의 불구성? 우리는 그 전체를 알 수 없고, 이건 정신이 그 전체 앞에서는 이제 무력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에서, 즉 의식에서 지속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지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한다. 그게 우리 존재의 근본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통하는 사물들의 실체 자체다. 실체라는 건 이제 저 근본적인 기반이라는 거죠. 이제 기계론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론 비판도, 목적론도 생명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는 게 이미 외부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생명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극단적 목적론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라이프니츠거든요. 그 라이프니츠는 그냥 얼핏 예정조화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에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다 정해줬어. 이제 그렇게 라이프니츠가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 정해줬어. 그래서 그 신이 정해준 것을 우리는 실현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목적론인데, 이게 약간 뭐랑 통하냐면 우리는 이미 유전자 안에 우리가 무엇인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그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유전자학도 거기에 어떤 점에서는 되게 기계론적인 것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목적론적인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생물학 진화론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도 이제 베르그손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목적론적인 생각,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구도 속에 있거나 아니면 기계론 속에 여전히 사람들이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 세 번째 줄에 사물과 존재들이 일단 그려진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목적론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 이미 주어진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창조를 생각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베르그손의 개념에 따르면 역시 이게 지속 속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이 문제를 결국 또 도외시하거나 밀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적 가설에서처럼 여기서도 이게 다 주어져 있다. 전체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를 기계론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 세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으로 쫙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목적론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둘 모두 창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그 황수영 선생이 쓰신 게 있죠.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 책 제목이 아마.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딱 다 들어가 있죠. 생명이란 생성이다. 생명이란 창조다. 이 얘기인데 이제 그게 논문 모음집이에요. 근데 그 논문 중에 아마 앞에 있는 논문이 지금 요 1장에 진화론의 몇 가지의 경향과
기계론, 목적론이 이제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가라는 걸 요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읽으시면서 그냥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정리하셔도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82페이지에 이제 맨 아래 보시면 베르손의 질문. 그러니까 개체의 생명 원리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이제 생명을 개체와 연관해서 볼 때 이제 개체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 개체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체성을 가능하게 한 그 생명의 원리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생명체라는 게 원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베르그손이 본 건 창조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생명체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지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지점의 어느 부분인가에서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르그손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영향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 생명체들이 막 분기하고 있는데 우린 다 다르게 종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이게 당시에 뭐 비교해부학이라든가 뭐 동물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증명된 거예요. 아, 우리가 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구나.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많이 나오는 게 바이스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신다윈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과 연관되는. 그래서 이 바이스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식질, 생식질이라는 게 수정란, 정자, 낭자 이런 게 생식질이죠. 그 생식 요소들은 그 생식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명이 그 생식질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해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바이스만의 생식질 연계설이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 두 개를 크게 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생명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생식질의 흐름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이거는 뭐 흐름, 지속 이걸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베르그손에게 설명이 필요했던 것은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다 공통적인 조상을 가진다는 건 뭐지? 그러면 공통조상을 가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최초에 어떤 폭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엘랑비탈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확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에서 고생물학에서 왜 선캄브리아 시기에 생명 종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성캄브리아기 대폭발 신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시대에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베르그손이 보기에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필연적인 거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우발성에 의해서 갑자기 이 그 마치 빅뱅처럼 그 하나를 이루던 어떤 것이 거기에서 노선들이 갑자기 막 분기하게 되는 이제 그걸 비유하려다 보니까 폭죽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쭉 하나로 이렇게 이어오다가 도화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어떤 지점에서 화약이 뽕 하고 퍼지잖아요. 그 불꽃놀이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터지기 전에 거기 아래에 뭐 요즘엔 그걸 컴퓨터로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요만한 화약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약 덩어리가 이게 터트리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퍼지듯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이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최초에 이 개체들이 이 진화를 쭉 어느 순간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우발성, 우연성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종들로 이렇게 분화가 된 거죠. 그걸 약동이라고 합니다. 약동. 약동 폭발. 이거는 베르그손의 방점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생명체의 다양성은 결국 어떤 지점에서
분산과 분기에 있다. 그러니까 베르손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럼 왜 얘는 이쪽으로 분산하고 얘는 왜 이쪽으로 분산했지? 이 분기를 가능하게 한 그 결정적인 지점은 뭐였지? 이제 이걸 나름대로 논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쭉 이어지던 것이 그 분산을 통해서 그 다양체를 이어간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계속 분기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다른 종이 되게 유사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눈 같은 거. 여기 예로 나오는 게 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다른 두 개의 종이 어떻게 비슷한 기관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거는 얘네들이 애초에 두 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그 지속을, 이 진화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는 분기되기 이전에 뭔가 분기를 가능하게 하는 분기 이전의 그 발생에 더 근원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어떤 우발성에 의해서 분기가 되고 또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우발성이에요. 그 조건 속에서 뭔가 우발적인 것과 이제 복잡한 필요에 의해서 또 분기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와 이 지속, 정확하게 말하면 지속 속에서의 분기라 그럴까? 이제 그거를 쫙 설명해 가는 게 2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는 흐름이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이 계속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자체 속에서 계속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분기할 수밖에 없는 차이들로 현실화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83페이지의 위에서 넷째 줄 보실까요? 이제 개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원시 조상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거기서 분산되어 내려오면서 분리된 모든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원시 조상과 일체를 이루어. 그러니까 다 지속이야. 그 지속에 의해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면 분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이 책 제목이기도 한 창조적 진화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적 진화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미리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 정신이 있다. 이거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 자체가 지속적이지만 그 안에 창조성을 내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 인간이 식물하고 다른 건 인간에게만 어떤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형상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초월적인 목적론은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베르그손이 목적론은 그래도 다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목적론의 초월적인 지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 전체로서. 그럼 전체로서 주어지려 그러면 초월적인 무언가가 전체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는 비판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나아가는 과정에는 뭔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다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은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죠. 83페이지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생명계 안에 목적성이 있다면 베르그손이 말하는 이 목적성이라는 건 생명 전체를 유일하고도 불가분적으로 한아름에 포옹하는 것. 즉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생명. 이것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목적이 내재해 있는 거죠. 생명체 안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생명체가 이렇게 같은 것에서 계속 분기되면서 어떤 흐름을 지속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96페이지로 가보시면, 그 맨 위에. 그러니까 이제 목적론은 초월적인 차원은 비판해야 되지만,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목적론이 구성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포괄적인 실제다. 그 베르그손이 되게 좋아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가 플로티누스예요.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 이전에 신플라톤주의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플로티누스의 주장은 근원적인 일자가 있다예요. 그래서 플라톤에서 저 기독교 철학으로 가는 일종의 그 중간 단계인데 근원적 일자가 있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이게. 플로티누스에게.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일자로부터 이게 유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빛이야. 근원적인 일자가 하나의 전체적인 빛이 있으면 여기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 이 빛의 줄기들, 이 빛이 이렇게 쫙 빗줄기가 퍼진다 할 때 그 빛의 줄기들인 거지. 그러니까 뭔지 약간 이 구도 자체가 일자와 다자를 되게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약간 범신론 비슷하기도 하고, 존재하는 모든, 이게 다잖아요. 다의 세계, 다자, 개체들의 세계. 그 개체들의 세계는 일자의 세계에서 유출된 것들이야. 그래서 일과 다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약간 베르그손이 이런 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베르그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레즈처럼 베르그손을 차이의 문제를 가지고 막 독해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면 베르그손에겐 여전히 일자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그걸 생명이라고 부르든 지속이라고 부르든 잠재성이라고 부르든, 들레즈가 이렇게 잠재적인 차원, 여기 현실적인 차원 얘기하면서 모든 현실적인 차원의 조건으로서의 잠재적인 차원을 이렇게 같이, 이게 발생의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레즈는 초월론적 장, 초험적 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랭바디오 같은 사람이 들레즈를 너는 여전히 형이상학적 일자를 버리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 그거는 또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들레즈를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들레즈는 여전히 이 서양의 형이상학 속에서 저 근원적인 것, 일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플로티누스를 더군다나 베르그손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선배 철학자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개체적인 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요게 빛 자체라 그러면 이거는 이 빛의 하나의 줄기들이 개체들인 거죠. 그러면 일자가 개체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개체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가 좀 통일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다의 문제, 스피노자의 신과 양태의 문제, 신과 양태의 문제, 이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과, 이거는 플라톤이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데아는 언제나 근원적이고 영원불멸한 것으로 있죠. 근데 이 현상이라는 건 이걸 카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열등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이 플로티누스의 생각하고는 달라. 그리고 이제 플로티누스 이후에 기독교 철학에서 신과 개체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보느냐. 그 안에도 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이런 논의들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내지는 일자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실체화하지 않으려 그러면 뭘 설명해야 되는가? 이 개체화를 결국 설명하는 게 관건 아닐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도 자, 신과 양태가 있다. 신은 내재적인 신이잖아요. 우리가 스피노자 공부하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 내재적 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재적 신이라는 게 양태의 차원과 분리되는 초월적인 신이 따로 없다는 건데, 초월적인 게 따로 없다고 해도 양태 이퀄 신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야 돼. 어떻게 신과 양태가 서로에게 외재적으로, 즉 신은 더 근원적인 일자인 거고 양태는 이제 그것보다 열등한 것으로서 전락하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이 차원,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양태적인 차원이 발생하는가, 이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죠. 이 개체화거든요, 개체화.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잠재성이다, 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다른 것들하고 구별되면서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의 이 전체적인 무한한 인과 연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개체가 딱 자기만의 고립된 개체는 아니죠. 우주가 자기와 분리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또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너무나 복잡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도 스피노자 연구서인, 그러니까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 이 들레즈는 요 과정을 표현이라는 운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되게 재밌는데 또 어떤 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 베르그손에게서 심웅동으로 이어지는 건 또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개체화. 어떻게 그 일자로부터 그러면 그 일자와 분리되지 않는 개체적인 차원들이 발생하는 거지? 화. 요 얘기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뭐 진화론이 어떻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요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런 맥락에서, 철학의 맥락에서. 근데 우리가 베르그손을 읽을 때 베르그손은 뭔가 어쨌든 근원적인, 지금 읽은 부분이 딱 그렇잖아요. 진정한 목적론이 재구성해야 하는 것은 포괄적인 실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실제는 아마도 같은 것을 같은 것에 연결하고 반복되는 것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지성을 넘어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확장되어 자신을 초월하는 결과들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이리라. 요 뒷부분을 읽으면, 그러니까 근원적인 포괄적인 실제가 있는데 이 포괄적인 실제가 그냥 알라듯이 자기에게 속하는 것들을 뽀록뽀록하고 낳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확장되어 자신을 초월하는 결과들을 창조한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포괄적인 실제가 맨날 동일한 것들을 낳는 게 아니라 이 실제 자체가 계속 발생하는 차이를 통해서 또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포괄적인 일자가 있다. 그 일자가 자기 안에서 다 자기의 부분에 속하는 것들을 낳는다. 이렇게는 또 이해가 안 되죠. 이 차이 아시겠죠? 어쨌거나 베르그손에게서 일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부분의 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분이라는 건 언제나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전체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창조하잖아요. 그 자기의 조건이 되는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분은 전체의 종속되는 n분의 1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철학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베르그손의 철학에서 개체화의 문제, 이거는 또 다르게 보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라는 걸 이렇게 단선적으로 원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점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신다윈주의라고 보는 거고, 그거하고 한편엔 또 뭐가 있어요? 돌연변이를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진화론 안에서도 미세하게 변이가 일어나. 그러다가 그게 어쨌든 뭔가가 막 우리의 질적으로 되게 다른 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사실은 점진적인 변이들의 축적된 결과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야, 정말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는 모든 걸 우연으로 보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베르그손은 그 중에서 굳이 말하면 뭐에 가깝냐? 돌연변이를 강조하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그걸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기보다 그것이 방금 여기 말한 거 있잖아요. 이 전체 포괄적인 실제마저도 넘어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지만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어떤 우연성, 그걸 이제 베르그손은 창조, 비결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그 끊임없는 부단한 흐름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지속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으로 그거를 대치시켜 보면 돌연변이 설을 조금 더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굴드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베르그손을 현대 진화론하고 연관시켜 보면 굴드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굴드의 입장도 이게 돌연변이. 굴드도 신다윈주의자들의 그 점진적인 변이들, 생식질이 이미 프로그래밍 된 것을 계속해서 발현할 뿐이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면서 이제 돌연변이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에 있어서 우발성, 이걸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베르그손은 그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다윈주의를 어떤 점진적인 변이와 그 점진적인 변이 속에서 자연 선택과 적응, 이것만으로 보다 보면 그 생명의 창조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이 1장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쭉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결론이 11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죠. 진화를 결정하는 우연적 변이들이 미소 변이들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되오다가 갑자기 다른 게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변이들인데, 이제 이 다윈주의를 이어받은 신다윈주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미세한 것들이 축적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우연적 변이들이 미소 변이들, 아주 미세한 변이들이라면, 그러면 그 변이들을 보존하고 축적하기 위해, 그럼 이 미세한 변이들이 미세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세한 것들이 계속 축적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미세하게 변이하는 것들이 정말 미세하다는 거는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미세한 변이들을 그럼 왜 축적하는 거야? 왜 진짜 우연한 변이로 이렇게 틱 어떤 양적인 게 축적돼 가지고 질적으로 탁 변이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미세한 변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라는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런 점에서 그거는 어떤 그걸 미리 예견한 신에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자연 선택이 돼? 미세한 변이는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버려져야 마땅하지.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한편, 우연 변이들이 만약에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라면 이전의 기능이 계속 수행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 만약에 뭔가가 갑자기 나타난 거라면 다른 그것과 연관된 다른 기관에서의 변화도 거기에 갑자기 일어난 것에 갑자기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우발성을 강조하는 측면 쪽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이 둘 다가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선택된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갑자기 돌연변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만약에 갑자기 돌출되는 변이가 발생한다. 그럼 눈이 갑자기 돌출될 때 다른 신체들은 그대로 있는데 눈만 돌출되면 이건 선택되지 않겠죠. 이거의 기능이 사용되려면 그 돌출된 눈에 맞게 다른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뭔가가 있어서 이 돌연변이를 다 뒷받침해 주게끔 되어 있다라고 또 신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요인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그 맹점들을 비판을 하고 아래 나오는 정양 진화설은 이건 라마르크입니다. 라마르크. 이것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쭉 보시면 129페이지 정양 진화설이라고 하는 게 이건 나중에 현대 진화론에서는 다 사라져요. 어떤 이제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어떤 지점, 증거랑 어긋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29페이지에 가보면 라마르크 주인은 생명들의 내적인 뭔가가 있다. 획득한 것들을 유전한다고 할 때는 생명들이 그런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수용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라마르크 주인은 그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그렇게 획득 형질을 쭉 유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은 인간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인간이 자의적으로 집어넣는 게 있어. 130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78번 주 뒤에 보면 신라마르크 주인은 진화론의 현재적 형태들 전체에서 베르그손 당시에 유일하게 진화 과정의 내적인 차원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긴 한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거기에서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원인을 또 외부에서 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쭉 거기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132, 133페이지에 보면 두더지가 지하 생활을 할 운명에 처한 것은 눈이 쇠약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 경우에 시력을 잃는 경향은 두더지 자체의 신체에 의해 획득된 것도 잃은 것도 없이 배에서 배로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되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경향들이라는 거예요. 경향들. 실체적인 뭔가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유전되는 것은 하나의 실현 도상에 있는 경향들인데 여기 뒤에 비유가 이제 또 재밌는 게 나와요. 검술사범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빨리 탁월한 검술가가 됐다고 해서 습관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가하는 도상에 있는 자연적 성향들이 배에서 아버지를 낳은 배에서 아들을 낳은 배로 넘어가 뭐 도중에 커지고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전되는 게 습관이냐 자연적 성향이냐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이걸 구분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유전되는 것이냐 할 때 그 설명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144페이지 요것만 결론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의 도약 이 부분을 보세요. 이제 엘랑비탈. 근데 엘랑비탈은 이렇게 막 뒤에까지 이렇게 쓰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워낙 우리한테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런데 이제 베르소는 그러면 자기 주장은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막 기계론, 목적론, 진화론의 여러 가지 경향 이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두 번째 줄에 배와 배 사이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발달하도록 이끄는 그 근원적인 게 배죠, 배. 배와 배 사이에서 연결부를 형성하는 성체를 매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경과하는 생명의 근원적 약동. 그러니까 뭔가가 생명체가 계속 거듭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생명의 근원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걸 근원적 약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생명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엘랑비탈이라는 뜻이 생명의 약동이에요. 바이탈한 약동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가 있다. 이 약동은 그러니까 생명력 비슷한 거지. 생명력. 근데 이 약동은 진화의 여러 노선들로 나뉘어 그 위에서 보존되면서 적어도 규칙적으로 유전되고 서로 첨가되어 신종을 창조하는 변이들의 심층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게 분기하고 유전되고 변이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의 저 근원에는 오리지널한 여기 근원적 오리지널한 약동이 있다는 거예요. 도약, 생명력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들이 공통의 뿌리에서 이제 분기하는 거예요. 막 가지를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기는 진화를 향해 전진하면서 가속화된다. 그러나 공동적인 약동의 가설을 받아들이면 일정한 지점 위에서 동일하게 진화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다. 다 분기하는 과정에서도 이쪽 가지랑 저쪽 가지에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기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다르면서도 얘네들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약동의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르게 분기하는 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성 혹은 어떤 공통적 경향성, 운동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146페이지 보면 이제 기계론, 목적론 다시 얘기하면서 생명은 요소들의 연합과 축적이 아니라 분리와 분열에 의해 진행된다. 같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폭발하는 방식으로 생명이 진화한다. 그래야 이렇게 다양한 종들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합해지는 게 아니야. 통일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생명의 요소들은 연합과 축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달해지면 더 합해져 가지고 더 거대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명체가 발달하면 가장 전능하고 전지한 쪽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고 좋은 거 다 먹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게 좋은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근데 왜 진화의 방향은 이렇게 다 다르게 진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서 베르그손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근원을 갖지만 그 근원 속에서 이 세상은 다양성을 점점점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진화야. 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창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파악하는 좋은 세계라는 건 점점점 분화하는, 즉 다양화하는 세계인 거예요. 근원이 같으니까 분기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근원이 같은 데에서 분기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약동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도약, 약동 이 말을 쓴 게 근원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해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함의는 여기 없는 거죠. 우리는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그 차이에 의해서 점점점 복잡해지고 점점점 다양해지는 쪽으로 진화는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세계가 분기하고 통일되지 않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미세하게 또 종들이 더 다양한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약동의 운동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150페이지에 자, 제작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다에서 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작할 때는 다 머릿속에 완성된 걸 머릿속에 품고 있죠. 그런 의미야. 우리가 장인이라는 건 완성된 형태를 그려놓고 이제 완성되지 않은 부품들을 점점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하죠. 이게 제작의 논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파편들만 있는데 그 파편들을 점점점 하나로 묶어가지고 완성된 것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작은 언제나 주변에서 중심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다에서 일로 추상해가는 방식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베르그손은 유기화 작업을 그거하고 반대로 봐요.
베르그손에게 유기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더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분기해 나가는, 다자로 가는 방식인 거죠. 그것은 수학적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점에서 시작하여 계속 확대되어 가는 동심원적인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제작의 작업은 더 많은 양의 재료를 다룰수록 더욱 효과적이야. 그럴수록 통일체가 더 완벽해지죠. 반대로 유기화의 작용은 뭔가 폭발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폭발적이라는 건 폭발하면 어떻게 뻗어나갈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유기체는 자기의 진화의 선상에 언제나 비결정적인 무언가를 품은 채로 진화해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에서는 가능한 가장 작은 장소와 최소한의 재료만 있으면 돼. 근데 그 가장 작은 재료를 가지고도 점점점 복잡한 거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생명의 진화야. 이건 우리가 흔히 제작할 때의 관점, 가장 단순한 걸 가지고 가장 완성된 걸 만들어가는 것과 반대적인 거죠. 이게 신기하다는 것이. 신기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단순한 것이 그 분기하는 이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너무나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152페이지에 유기화된 기계 전체는 유기화하는 작업의 전체를 엄밀하게 재현한다. 근데 여기에서 기계의 부분들은 그 작업의 부분들에 상응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나 유기체를 하나의 제작의 관점에서 다루잖아요. 부품 다루듯이 다룬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기계의 부분들이 그렇게 작업의 부분들에 상응하지 않아. 블록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의 물질성은 더 이상 사용된 수단들의 전체가 아니라 이미 극복된 장애물들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어떤 하나의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들은 수단들, 부품을 조립한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앞에 거를 건너온 거야. 앞에 거를 극복하고 건너온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점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는 그 생명체라고 하는 전체는 그것들을 부품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분들이 합이 전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거꾸로 전체를 쪼개면 부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체는 부분들로 쪼갤 수가 없는 게 생명체가 어딘가에 이르렀다는 건 앞에 것을 이미 넘어가면서 뒤에 거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기계 부품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룰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세요. 모든 것의 진행은 여긴 시각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섯째 줄에 생명의 원초적인 약동 덕분에 이루어지는 거다. 출발에는 뭐가 있었다? 약동이 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것에는 뭐가 있다? 어떤 모든 이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1자가 있다기보다는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에는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동 덕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운동 자체에 내포된 것이고 그 때문에 독립적인 진화 노선들 위해서 그것들이 재발견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게 내포돼 있어? 약동이 생명의 운동에 왜 내포돼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생명은 무엇보다도 무기 물질에 작용하려는 경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생명이라는 건 계속해서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이 여러 물질들을 자기화하고 배설하고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기물질과 관계하려는 경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거와 관계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변이시켜야 되죠. 지금 그 말입니다. 무기 물질에 적응하려는 경향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변이시켜야만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의 방향은 그런데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 조건 속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변이하는 힘이 내재돼 있겠죠. 그래야 진화를 계속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동이 내재해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려고. 계속 살아가려고. 근데 다만 그거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생명이 진화하면서 자신의 행로에 심어놓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들의 다양성은 약동은 계속 내재해 있어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폭발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게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들이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작용은 언제나 다소간 높은 형태로 우발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게 엘랑비탈이에요. 생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기되도록 하는 그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발성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게 우발성이 딱 우연하고 똑같진 않지만 일단 그냥 우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해. 이게 우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어떤 의미에 가깝다? 예측 불가능성, 다양성으로의 표출 이런 거에 가까운 말인 거죠.